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포드맵 실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포드맵 관련해서는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포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호주 멜버른 대학교의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된 과민성 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식단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옆에 보이는 영상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에서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지를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과민성 장증후군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고 있다 보니까 음식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식단에서 적용을 해보았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과민성 장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는 건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든 아니면 다른 검사를 했을 때 소화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약간의 복통이 오고 배가 조금 빵빵하게 부르는 느낌이 나는 이러한 것들. 이런 증상이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에 좀 완화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과민성 장증후군인데요. 소화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한 30~40%가 이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진단될 만큼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인데 안타깝게도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명확하게 그 증상이 다 뚜렷하지가 않고 그리고 치료약 자체도 뚜렷하지가 않다 보니까 일상적인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하게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식단 관리인데요. 그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게 포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는 말인데요. 발효되기 쉬운 물질들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우리가 이제 고포드맵이라고 표현을 하고 적게 들어있는 식품들을 저포드맵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고포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은 식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포드맵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정량을 먹는 것이 우리가 잘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예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일상적으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양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상에도 아주 유익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식단에서 적용을 할지를 알기 위해서 우선은 고포드맵 식품에 무엇이 있고 저포드맵 식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우선 고포드맥 식품을 보시게 되면 주로 잡곡류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콩류, 그리고 유제품, 그리고 사과나 뭐 복숭아, 이런 과일류, 그리고 양배추나 마늘, 양파, 브로콜리 다 건강에 좋다고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포드맵이 높아서 이것을 많이 드시게 되면 포드맵에 속하는 이 물질들 같은 경우는요. 사람의 소화 효소로 잘 분해가 되지 않아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물질들이 대장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더 많은 가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수분을 많이 당겨서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 그리고 설사를 늘리는 그러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게 문제인 건 아예 먹지 말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커피나 차 종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포드맵 식단을 보시게 되면은 뭐 쌀밥류나 뭐 유당 제거 우유, 뭐 바나나나 포도, 키위 같은 거, 뭐 가지, 호박, 당근, 샐러리 뭐 이런 류들이 저포드맵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 식단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우선 요즘 계절에 맞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마시는 음료부터 가도록 할게요.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3잔 먹는다. 그러면 100%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잔까지만 먹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유 같은 거 저는 많이 예민한 편이라서 우유가 조금 들어가 있는 라떼 종류를 한 번에 또 많이 먹는다. 라고 하면 배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라떼류를 먹을 때는 최대한 조금 천천히 먹으려고 하는 노력도 좀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과일은 저도 최근에 또 한번 식단을 조정하다가 알게 될 건데요. 우선은 사과가 우리가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사과 하나를 먹게 되면은 의사를 뭐 만날 일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과가 안타깝지만 이 껍질에 솔비톨이라고 하는 당 알코올류가 많이 들어있어서요. 이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사과를 껍질째 하나를 다 먹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솔비톨이 대장으로 넘어가서 배를 많이 아프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먹고 난 후에 반응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제가 최근에 먹었을 땐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정도의 사과의 4분의 1쪽 정도가 저한테는 껍질째 먹는 게 가장 적절하고, 반 정도로 껍질째 다 먹는다라고 했을 땐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껍질을 좀 까서 먹는 편이고, 껍질째 먹을 때에는 양을 최소화해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TV를 보니까 그 강수진 님이 사과를 먹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껍질 다 까는 게 아니라 껍질에 영양소가 많다고 해서 껍질을 한 3분의 1 정도만 남겨놓은 상태로 사과를 드시더라고요. 아, 저렇게 먹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에 맞게 활용을 하시는데, 사과가 배를 아프게 하는 거는 알맹이보다는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가 아파서 사과를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껍질의 양을 줄이거나 껍질째 먹는 그 사과의 양을 줄이거나 하시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밥 종류입니다. 우리가 타고난다, 부모님을 닮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소화기가 건강이 아주 좋지 않은 것은 아빠 쪽을 좀 닮고 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엄마랑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된 건데, 저희 집도 이제 저도 쌀밥을 해 먹지만 계속 쌀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건강 측면에서는 잡곡밥을 더 먹는 게 좋은 상황인데, 엄마한테 여쭤봤죠. 왜 잡곡밥을 안 해 드시냐라고 했더니 아빠가 잡곡밥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고포드맵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이것입니다. 즉, 잡곡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이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잡곡의 양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을 자극해서 배가 아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잡곡밥을 드시면서 나는 좀 복통이 자주 있다거나 가스가 자주 찬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잡곡의 양을 좀 많이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건강상에 큰 이슈가 없으신 거라면 일반적으로 쌀밥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미밥이라던가 다른 잡곡이 좋은 것은 알지만 내가 먹었을 때에 불편하다라면 그 부분 우리가 조금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채소류입니다. 제가 최근에 식이지도사 자격증 공부를 했고 최근에 시험을 붙었어요. 필기를 붙긴 했지만 아직 실습 영역에서는 저도 더 배워야 하는 게 있는데,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요리 실습을 하는 수업이 있어서 그거를 한 2타임을 듣고 거기서 배운 요리를 집에서 제가 더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식이지도사 관련한 요리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식사에서 채소를 맛있게 그리고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먹던 것보다 확실히 채소량을 좀 늘려서 먹었는데, 먹고 나면 그날 꼭 배가 좀 아픈 거예요, 유난히. 아, 이게 원인이 뭘까 하고 거기 안에 들어간 채소를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호박이랑 양파랑 당근이랑 표고버섯이랑 뭐 송이버섯 이렇게 해서 볶아서 먹는 형태의 요리였는데요. 일단은 거의 국수처럼 이 채소를 살짝 볶은 요리다 보니까 평소보다 먹는 양이 많았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나를 괴롭게 했을까? 라고 보다 보니 지금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앞에 봤던 걸로 구분해드리면 방금 제가 말한 이 6가지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고버섯과 양파 같은 경우는 고포드맥 식품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요리를 할 때는 이것의 양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 먹고 나서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섞어놓은 야채, 저는 호박이랑 당근 위주로 좀 먹고 제가 양파 먹는 양을 조금 줄였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속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즉, 이런 식으로 고포드맵과 저포드맵을 분류를 한 거는 고포드맵은 아예 먹지 말고 저포드맵만 드세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식단을 구성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도 어렵고, 오히려 다른 고포드맵 식품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포드맵에 속하는 식품들의 섭취량을 조절을 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우유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저도 뭐 우유나 치즈 이런 류를 먹게 되면은 배가 굉장히 아프고 그래서 잘 안 먹어요.
제가 살면서 만났던 굉장히 충격적인 음식 제 입장에서는 시카고 피자였는데요. 치즈가 정말 너무 과해서 거의 한 3분의 1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지인이 같이 먹자고 해서 갔다가. 그래서 이런 육아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락토프리 우유를 드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볼까요? 오늘은 포드맵의 실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좋은 것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적용을 잘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식단과 일상적인 생활을 예시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만일에 지금 현재에 그 일반적인 음식을 먹고 자주 배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과민성 장증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고포드맵과 저포드맵 식품을 이제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고 고포드맵을 조금 줄이고 저포드맵을 늘리는 방향으로 식단을 구성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